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하락 출발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 토요타를 비롯한 수출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속에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눈은 실적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급 분기 실적을 발표한 셀트리온 그리고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을 통해서 이를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2.3% 강세고요. 2,5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은 L자 반등이냐 V자 반등이냐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도 V자 반등에 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빠진 자리만큼 오르기까지는 자리가 좀 많이 갈 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 강세를 보이면서 75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왕고래 관련주, 특히 피팅밸브 쪽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주도 다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미 폭락 전의 자리를 회복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같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대응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의 핫한 이슈들 정리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제약주, 테마주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만 쪽일까요? 바이오시밀러 쪽일까요? 누가 주인공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반도체 전고점 돌파를 위한 조건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등 나와주고 있는 엔터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제약주, 바이오 쪽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양한 그 제약주 안에서 테마 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주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관련된 테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테마들 바라볼 때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런 뉴스를 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개별주를 볼 때는 재료 무게죠. 네.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라고 하면 실제 이게 시행이 되거나 재료로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냐 여부인데 새로운 것이 주가로는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있어 왔었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뭐 2배, 3배 그 이상의 시세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재료 무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변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변종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의 하위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이 하위 시리즈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은 과연 치사율이 높냐거든요. 네. 근데 치사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염도가 강하겠죠. 그러면 이 전염도가 강하다라고 하면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키트의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 키트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대규모로 찍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키트 같은 경우는 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접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보통 네. 이러한 재료 무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종목이 한 30에서 50% 정도 시세가 나고는 보통은 좀 멈추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의 시세가 났을 땐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 접근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중절 관련주들은 어떤 사이즈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중절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별로 접근이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측면이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윤리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과거에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케이스들이 많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새로운 테마기는 하지만요.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한적이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역시 동일한 접근입니다. 한 50% 정도 시세가 낮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마주 재료들 접근할 때 그 재료의 무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부분들 꼭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상반기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쪽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최근 다시금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쪽도요, 뭐 경구용도 있고 패치용도 있고 네. 그 안에서 형태가 좀 다양하던데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지금의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핵심은 GLP-1 기전입니다. 네. GLP-1 기전 같은 경우가 인슐린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이 호르몬인데요. 이 기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기전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네.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물질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가는 강했어요. 이게 일라이릴리와 좀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으로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일회성으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수치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로열티 같은 경우에 수치 비율이 제품의 매출과 연관해서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수출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하기보다 그 로열티 비율, 그다음에 매출, 이익에 따라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와봐야 안다라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경구용입니다. 네, 우리가 흡수를 할 때 네. 약품 같은 경우도 패치 형태, 그다음에 주사 형태 그런 쪽보다는 경구용 같은 경우가 지속성이 가장 장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효능 같은 경우도 높습니다. 해외 회사 같은 경우는 경구용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물 쪽 테스트기는 한데 해외 경구용 기업보다는 한 5배 정도 효능이 더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임상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단계 이걸 보여줄 때마다 주가는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효능이나 지속성을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경구용 개발사 쪽으로 초점을 두고 비만주들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관련 업체들 레퍼런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주 내에서 그러면 종목을 또 골라봐야 될 텐데요. 사실 하반기 주인공이 바이오가 될 거야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술 수출, 그다음에 로열티 수치 이런 쪽에서 단계적으로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로 초점을 맞춘 게 우리가 분기 매출이 이제 8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특정 제품을 팔아서 특정 매출 허들이 넘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 초반이 나오다가 이제 2자릿수 중반, 후반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한 개의 매출의 허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매출 볼륨이 커졌다라는 점이고 국가도 늘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북미 이런 쪽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계 매출 같은 경우가 2분기 기준으로 돌파가 되었고 이 부분은 하반기까지 이제 매출 볼륨이 커지는 만큼 영업이익률은 비례해서 더 커질 수가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유망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 역대급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쪽 얘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개장 전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일단 삼성전자 측은 그 앞선 보도에 대해서 이를 부인을 했고요.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둘 다 팔던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상으로는 보통 여기가 피크라고 하기에는 과거 사이클에서 막바지 때는 전공정 업체까지 이익이 다 좋아지는 사이클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된 기업의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가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사이클상으로는 양호한 상황. 지금은 매크로 시장이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경기 침체한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조건인 고점 대비해서 30%를 지켜주는 흐름이 못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IT주들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올 때 그 가속도가 붙은 게 AI 쪽 같은 네. 경우가 캐펙스라고 하죠. 시설 투자 자금의 투여는 지속되어 왔는데 이익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 기업들, 해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내비추니 질문 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 콜에서 대답을 한 게 네. 우리가 캐펙스 투자란 거는 우리의 계획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예정이 된 만큼 투자를 한다. 그게 답보되지 않으면 투자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조정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내본다라고 하면 가장 해소가 직결적인 부분은 AI 산업 쪽에서 이익을 내주는 걸 보여주는 그게 나왔을 때 반도체주들은 전고점을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걸 못 보여주는 상황 안에서는 지수만큼의 좀 낙폭을 맞추는 그 단계의 반등을 열어두고 보시면 조금 더 주가로는 와닿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AI 거품론이 촉발이 됐던 게 AI 쪽에서 생각보다 투자만큼 돈을 못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숫자가 확인이 되면 완벽하게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투자가 확대되면 어디가 수혜가 예상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미국 공장에서 타겟은 HBM 쪽입니다. 네, 전공정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HBM 투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장비사들 새롭게 장비가 라인에 들어가니까 장비사들이 수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SK 하이닉스가 예정된 부분이 나노수를 낮추는 투자예요. 3나노에서 2나노, 1나노 그러면 여기에서 1A, 1B 이런 식으로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수혜가 가장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DIT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 공정에서 장비가 더 납품이 늘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HBM 쪽에서 원초적으로 장비가 느는 부분 그걸 체크해서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HBM과 관련된 후공정 장비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핵심은 HBM 쪽이다라는 부분들 방점을 찍어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BM 쪽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반도체주 내에서 하이닉스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보는 이유가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30%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시장의 변수는 매크로 변수인데 이걸 제거되는 단계가 어제 GDP 나우 데이터 그걸로도 봤고 그다음에 오늘
BOJ에서 멘트를 적절하게 해줬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의 터치는 경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 멘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엔화의 방향 같은 경우가 시장이 유리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낙폭과대라고 일컬어지고 그다음에 HBM과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15만 원 내외의 가격 매력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 15만 원 내외에서는 여전히 가격 매력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더불어서 삼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또한 여기에서 레거드 반도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 디램 낸드 부분만 보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HBM3E의 퀄 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멘트의 매출 부분을 가지고 와봐요. 올해 50% 증대, 내년에 2배 증대를 가지고 와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중반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 기본적인 실적 체력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 가격으로는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삼성전자는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레거시 쪽 탄탄하고 컨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HBM 쪽 가시화됐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7만 5천 원 선 아래에서 삼성전자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 오랜만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또 실적을 잘 나와주면서 오늘 엔터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없이 호실적을 내놨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미리 대본을 봤더니 궁금해졌던 포인트가 엔터주가 엔화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네, 엔화가 슈퍼 엔저라고도 일컬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엔저에 대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기점으로 바뀌었는데 엔터주가 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일본의 매출 비중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원과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콘서트 같은 경우를 일본에서 열었을 때 이제 엔화로 수치를 하는데 엔화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화로 바꿀 때 좀 유리한 그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 방향성이 지금처럼 슈퍼엔저에서 변곡이 나타날 때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 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엔터주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패닉장이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실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 쪽도 실적 전망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부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했고요. 3분기 실적 또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음원과 콘서트 외에 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춘 쪽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사업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거는 미국 쪽 진출을 한다면 가장 좋고요. 그 매출 볼륨을 못 키운다라고 하면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개런티되는 신사업을 가지고 오는 엔터사 같은 경우를 가장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밸류 매력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겠죠. 말씀드린 부분처럼 매출 볼륨을 확대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신사업으로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만큼의 그 이상의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엔터주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음원 말고도 신사업 비중이 있는 기업을 골라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라인업도 풍부하고요. 일반적으로 음원 콘서트 매출에서 돔 투어를 돌 수 있는 그 라인업들을 크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엔터사들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다음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일본 매출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 관련된 흐름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신사업에 대한 추진 부분인데요. 위버스와 관련된 부분의 수익화를 구체적으로 내비쳤어요. 그러면 지금의 위버스 수익화 같은 경우에
예정대로 4분기 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기준 1,000억 정도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0조의 당위성이 이제는 가볍게 생기는 거거든요. 비록 뭐 사건이 조금 있었죠. BTS 멤버 같은 경우가 킥보드를 뭐 음주로 타고 가서 이게 적발이 되었다고는 한데 주가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강력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엔터준의 탑픽으로 하이브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K뷰티 쪽도 한번 자세하게 이사님 모셨으니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좀 결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화장품주가 최근에 강했다면 오늘 화장품 쪽은 지고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단이 시장 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휴젤도 8%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락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이 K뷰티 쪽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화장품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 쪽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3분기 또한 연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단에서 대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인력적으로나 법인 쪽으로 존재를 하고 2분기보다 실적이 더 부진할 수 있다 보니까 화장품은 대표 종목 쪽 실리콘2 같은 경우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가 매력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용기기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예요. 장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 매출이 3분기부터 붙는 기업들, 뭐 비올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원택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 법인 쪽에서 일회성 같은 경우가 아직 덜 붙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붙는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결론은 종목별로 대응이 다 달라요. 통으로 보시기보다는 각 종목별의 실적의 특징 부분, 3분기에 소모품 매출이 붙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과거의 경우 섹터 덩어리로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또 개별 종목 내에서 이슈에 따라 또 영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뭡니까? 내 아이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그 범죄 도시에서 아주 이제 장희수 씨를 만들어준 그 유명한 명언이죠. 그렇죠. 예,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네 아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아입니다 하는데 자꾸 이게 그 마동석 씨가 와가지고 계속 너잖아 너나 하니까 이번엔 제가 내가 아입니다 하면서 막 그런 명대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정말 그 영화 속에서도 장희수 씨가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아마 그 많은 이 투자자분들에게 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업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노브랜드, 우리가 마트 가서 보는 그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원래 그 이마트에서 이제 브랜드가 없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 브랜드로서 이제 탄생했던 그런 노 브랜드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장했을 때도 사람들이 진짜 뭐야 노 브랜드가 상장했어 하면서 이 순간 매수세가 들어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 노블이라는 이 고귀하다의 뜻의 노블과 이제 땅을 표현한 랜드죠. 이 두 가지의 합쳐져 가지고 노 브랜드라고 해서 이게 그
94년도에 이제 이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올해는, 이제 역사는 예,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이 기업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의류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작년 3분기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3분기 매출의 이제 99%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게 해외 의류 위탁 생산 예, 업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생산 업체다 보니까 뭐 엄청 이 기업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77%의 이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왜 이 이 기업을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 과연 이 지금 시장에서 의류 브랜드가 의류 업종 위탁 생산 이런 기업들이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키워드를 같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이 금리 인하 기대로 의류 제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하철 이제 지하상 같은 데 보면은 의류 이런 매장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은 이런 의류 매장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이 큰 타격을 받은 게 고금리 정책으로서 사람들이 돈을 풀지 쓰지 않다 보니까 옷입니다. 사실 먹고 자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옷 같은 경우는요. 당장에 내가 오늘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던 옷을 최대한 아껴 입으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 과거부터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일수록 뭐가 된다? 이 의류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요. 사실상의 이 금리 인하란다 해서 그래도 지금 미국에 경기 침체가 있는데 경기 침체 위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참 재밌는 게 어제 뉴스 보면 이제 그 나스닥이라든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이유가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장되었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과장되었을 뿐이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찌 됐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뭐 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 의류 옷을 진짜 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내가 종목이 빠지면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물은 막 타요. 근데 절대 옷만큼은 사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금리 정책이 풀리면서 좀 이제 내 생활고에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결국에 증시의 상방으로서 이 연동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옷을 이제 사지 않고 물 타셨던 분들이 수익 났으니까 옷 사러 갈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옷을 안 바꿔 입었네 하면서 사러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나와줬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장 당시에 보통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이 자금 조달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물론 사실 그런다 해봐야 의류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바이오에 대한 사업 그런 사업으로 가진 않지만 이 상장 이후에 이 자금 확보가 된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지 의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기업의 성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서 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돈을 쓰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나 우리는 기대감이죠.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기업이 사실 저가 매수의 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이 80% 하락의 그 저가 매수 유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기업이 뭐 사실 지금 뭐 공모가 수지입니다. 재밌는 게 그 기업이 상장하면서 한 300% 정도인가 공모가 대비 올라갔었는데 아까 이 그 300% 정도인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애초에 상장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진짜 뭐다 진짜 그 노브랜드인지 알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제약이라는 이 삼성제약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삼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삼성인 줄 알고 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 네임이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소개시켰을 때 그 추천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려도 안 사는 이유는 거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름만 들었을 때 모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당연히 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하게 되죠. 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원래 주가로 돌아온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상장 당시에 그런 이 착각이 되었던지 해프닝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반사이익 효과로서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그 30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80% 정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67,000원대에서 지금 쭉 떨어졌죠. 네, 지금 10,000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완전히 굉장히 저는 오히려 시장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굳이 이 기업이 더 빠져야 될 구간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공모가가 14,000원이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이고 지금 딱 공모가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물린다 하더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가야 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 상대적으로 이 뭐 시가총액도 뭐 없는 기업도 아니고 주가도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적인 상승은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천히 시장이 상승함에 있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또 보고 갈게요. 네. 이제 노브랜드라는 기업의 차트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장이 된 지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네, 그쵸? 상장이 2달 됐고 진짜 이 구간대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그 노브랜드 해프닝으로 올라갔던 거고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밀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밀린 추세에서 지금 하방 추세 돌파는 나와준 상태입니다. 아직 돌파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돌파하려는 추세고요. 이 돌파 시도만 해준다고 하면 다시 2만 원, 뭐 3만 원까지 안착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랜드라는 종목 오히려 저는 얘기했지만 이 신저가 찍었던 것도 며칠 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저가 찍은 종목은 전 늘 정말 좋아요. 신저가 찍은 종목이 뭐 또 추가적인 신저가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최저 매수의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데 내가 안 산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만약에 매매를 진행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14,000원 아래서 저는 공모가 아래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자리가 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15,000원 아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그 추가 매수 좀 타점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딱 그 과거 저항대가 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 정도. 예. 3만 원 정도까지 가는지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뭐 10,000원대를 깨면서 8,000원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지키는지 보시면서 홀딩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의류 위탁 생산 업체 노브랜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자, 바로 키워드 띄워 주시죠. 골라.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약 바이오가 오늘 사실 좀 흐름이 좋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치매 뭐 이 다양한 병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치료제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유행한다 싶은 건 다 때려박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시죠. 자, 샤페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냥 엮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이 종목은 약간 내가 다 사고 싶다고 하면은 이 세 개 종목을 사기에는 돈이 이제 부담돼요. 그러면 네. 이 보다시피 키워드가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항암도 있고 삭센다도 있고 네.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가지 내가
종목을 찾기 어렵다,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럼 이 한 종목을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샤페로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지금 부각됐다고 했는데 이 항암 시장이 규모가 지금 이 암 줄기세포 시장 규모로 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7조 5천억, 7조 8천 500억? 이 정도의 규모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대단한 게 이 기업이 최근에 이미 상승 추세가 좀 살살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그 임상 결과를 이제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고 하면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흑세종의 성장을 91%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요. 폐로 전이되는 이 전이율 같은 경우는 97% 확률 97%가 넘어가 차단을 한다니까 거의 사실 저는 97%면 거의 그냥 100% 수준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실적이 아니죠. 이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규모가 7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2,000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말로 이 시장 7조 8,500억에 대한 시장 규모에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주가가 2,000원대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이게 2,000원대가 아니라 2만 원대에서 놀아도 사실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로 이제 삭센다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제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대장주들이 펩트론이라든지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 그럼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대장주가 있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샤페론은 좀 달라요. 이 지금까지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대부분 뭐였냐고 하면요, 이 GLP-1에 대한 원을 가지고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뭐 비만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뭐 삭센다. 그러니까 이 GLP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비만 치료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샤페론이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에 성공했는데 그게 GLP 이 부분에 있어서 인슐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누베신이라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누베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비만 원인 중에 염증과 관련된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만 치료제와는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완전 최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비만 치료제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 지금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미 인증받은 삭센다를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GLP 이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지 비만 치료제라는 게 삭센다 이 특허 만료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활동과 함께 분명히 상승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삭센다라는 모멘텀 덕분에 성장한 이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이 중에서도 샤페론이 어쨌든 독보적인 기술 예전에도 막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대장주가 막 나왔다가 이제 오르지 않은 걸 찾다 보면요 뭐 이상을 다 갖다 엮어요. 네. 2차 전지도 보면 처음에 리튬이 올라가다가 이제 뭐 다양한 것들 이제 뭐 그 음극재 뭐 양극재 뭐 그냥 다양한 것들 다 갖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소금물로 뭐 이 전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소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제 이슈를 받았던 만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어떻게든 엮이려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보면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 이제 예전에도 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재확산 우려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 올림픽 현장에서도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사실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저희도 말했지만 이제 올림픽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흩어지게 된다고 하면 각국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금메달 따고 이제 열심히 해온 선수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격려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진짜 제일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진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각국의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것이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환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원래 애초에 환자가 없었다가 많아지니까 몇 배 뭐 증가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지 우리가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19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5배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그 확진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약국 같은 데도 이제 진단 키트를 많이 구비를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단 키트가 이제 일부 몇 곳에서는 이제 품절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실까요? 그 품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진단 키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과거에 갑자기 뭐 마스크 대란하면서 마스크 품절이 나오면서 마스크 관련주 날라갔던 것처럼 이 품절이라는 소식 자체도 어쨌든 이 기업이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단 키트주도 오늘도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진단 키트로 잘 가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샤페론이 그럼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샤페론은 정확하게 이제 폐렴 치료제입니다. 이 폐렴 치료제에서 누세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과거에 임상 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 코로나 폐렴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고, 사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움직인 건 줄기세포가 맞아요. 줄기세포가 아니라 이제 진단 키트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다. 어차피 2차 전지도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양극재가 움직였다가 충전기가 움직였다가 뭐 갑자기 음극재 갔다가 전고체 움직였다 이렇게 2차 전지에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에서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마스크가 움직였다가 손세정제가 움직였다가 진단키트가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뭐 그 코로나 그때 뭐 이제 뭐 배달이 움직였다가 이 화상교육 뭐 이거 그 원격 지원 이게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치료제 그다음에 뭐 이 백신 이런 걸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샤페론이라는 기업이 역시나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백신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과거엔 백신이 크게 올랐다 하면 이제는 치료제가 더 우선적으로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기 때문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충분히 그런 치료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테마 자체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좋아하는 항암 치료제, 비만 치료제, 비만은 뭐 치료제라 표현하지 그렇고 어쨌든 비만 네. 약 관련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충분히 이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샤페론도 그래요. 지금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밖에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밖에 안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드디어 하락 추세를 뚫어냈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하락 추세를 뚫어냈다는 건 역사적으로 나는 늘 상승으로 돌리겠다라고 보시면 좋고 저희도 말했지만 이런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땐 어디까지 간다? 이 상장 당시의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지금 저는 매수했을 때 목표가 막 10,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어찌됐든지 그럼에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네. 지금 2,7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주워 나가면 돼요. 2,750 저항 맞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서 잘 주워 나가시면서 지금 사실 뭐 목표가 10,000원을 잡기보다는 당장 이 6,000원대 저항대도 우리가 한번 뚫어내줘야 되니까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2배 정도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00원 사실 뭐 1,300원대가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고 1,500원을 지키지 보시면서 홀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골라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관심 받고 있는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리포트 토비스인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목표가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성장세다.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적용 차종이 증가하고 있고 스텔란티스가 고객사로 편입될 수 있다.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매출 확대 전망. 자, 사실 이 토비스가 저희 그 코너에서 한 2달 전쯤에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SK증권의 리포트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종목을 그 제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방이 열렸다 멈추지 않는 성장 궤도 이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토비스 호실적으로 우려 해소 정도로 좀 약간 톤다운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일단 이 디스플레이 업체 여기 업황 분석부터 좀 해주실까요? 이제 동사가 만드는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 그 슬롯 머신이나 빠찡코라고 하나요? 그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보시면 그 이제 전광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 사업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지노 업황이 엄청나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수혜는 해외 카지노, 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그 국내 카지노를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는 한정돼 있죠. 국내 카지노는 이제 강원랜드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외 입국자들이 많아야 결국에는 뭐 GKL이나 강원 그리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그런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 관련된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이제 동사 같은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용 모니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품 이제 3년간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제품이 어떻게 보면 구형 제품으로 다 밀려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제품에 대한 교체 주기도 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해외 쪽에서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카지노를 합법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도 합법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대만, 베트남 등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 카지노를 합법화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보시면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슬롯 머신의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디스플레이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컴퓨터나 혹은 그 휴대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카지노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네. 많이 수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하나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예. 제목은 앞에서 이제 건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호실적으로 우려 해소라고 했고요. 1달락 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장 사업부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을 보시면 이 1,627억을 기록을 했다. 영업이익은 160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1분기 때 10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 1분기에 이어서 상당 부분 많이 그 증가를 하는 수준으로 보였고 작년 대비해 봤을 때는 10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요인을 보시면 상승 요인이죠. 보시면 1분기부터 이어진 그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동사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분기 때 전장 사업부 매출이 693억 정도였는데 이게 2분기 때 850억으로 증가가 됐다. 그래서 전장용 디스플레이 고객사가 적용이 본격화됐고 차종이 다변화되면서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에 완성차에 대한 지역별 판매 현황을 보시면 이 현대차 도매 판매와 소매 판매가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기아차도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약세를 보였습니다. 동사는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그런 전방적인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 덴소 코리아 그리고 독일의 컨티넨탈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제 연내로 스텔란티스가 고객사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차종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차종에서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이제 디자인이 모두 바뀌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될 거다. 거기에 이제 신규 차종으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모멘텀이 지속되는 전장 그리고 카지노 본업과 자회사 효과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부별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산업용 모니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모니터가 2분기에 670억 이상에 대한 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시카고 카지노 합법화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부분과 슬롯머신 수요,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장 관련 사업부 관련돼서는 이제 사천 공장이 있습니다. 서천 공장이 새로 지은 공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반기 때 K8까지도 이제 납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사에 대한 콘티넨탈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25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실적이 양산이 된다. 그래서 전장 쪽은 기존에 있었던 매출과 더불어서 이제 컨티넨탈과 스텔란티스가 내년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 클로 쿼드백이라고 하는 쿼드텍이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분기에 3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리포트 자체는 안정적인 카지노에 대한 매출을 바탕으로 전장 사업까지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전장 사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얘기까지 들어보고 그다음 목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동사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 그 사업적인 매출 구성을 보시면 휴대폰 전용 디스플레이 매출이 68%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용 디스플레이는 32%였고요. 전장 관련된 디스플레이는 이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18년에 대한 사업 구조가 그런 흐름이었는데 24년에 현재 이제 사업 구조를 보시면 전장용이 53.2%로 과반을 넘어섰고요. 예. 그리고 카지노 전용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45.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 1.7%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쪽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박한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수익 매출 단가가 좀 큰 디바이스죠. 이제 전장용 쪽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이익 자체가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 체질적인 변화가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LG 디스플레이와 현대모비스 바탕으로 이제 덴소와 콘티넨탈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까지 이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서천 공장을 완료를 했는데 이게 한 2천억 규모 캐파였고요. 중국에 다롄 공장이 있었는데 이건 3천억 캐파였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5천억 캐파가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2층 서천 공장에 이 추가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1,500억 정도가 더 증설이 됐다. 그래서 총 캐파는 6,500억까지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설비 투자가 완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피크아웃 관련된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동사 어느 정도 증설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수주 받는 즉즉 족족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주가도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달 전에 그 SK증권의 리포트를 봤을 때는 당시에는 가격이 22,000원대였거든요. 네.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팀장님께서 보시는 이 토비스 주가, 목표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의 매출을 보시면 매출액이 6,384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28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이라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가격을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전장 쪽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 전장 쪽으로 탈바꿈을 하면 업황 자체가 이제 자동차 쪽, 부품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 PER 1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한 2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한 28,000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17,000원 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뭐 어제 뭐 반등을 21,000원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기대감을 좀 기대를 했었던 물량들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추이가 어느 정도 이어지면 2만 원을 잘 유지하는 쪽에서 24,000원까지도 23,000원이죠. 3,000원까지도 1차 목표가로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그리고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23,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나투어인데요. 자, 지금이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TMF 사태 따른 2분기 일회성 비용이 63억 원이 발생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이 162억 원이라서 양호한 수준이고 8월 휴가, 9월 추석 연휴 등 3분기 성수기가 시작됐다. 동남아, 미국, 남태평양 여행 수요 확대 긍정적.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자,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상황에서 여행업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자, 일단 업황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이게 겨울보다는 여름에 여행을 직장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 네. 이유가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에 더 야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름 휴가 시즌이 7월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여행 업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이후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추석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 여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피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8월에 휴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가는 그 나라들을 보시면 이제 동남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40~50%는 동남아가 많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가는 이유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했었던 걸 이제 동남아에서는 편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동남아에 많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잔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관련돼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뭐 공격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 여행 업종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레 침체보다는 이제 확장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그 입국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주들 분위기도 조금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7만 5천 원 매수 유지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액땜 끝 성수기 시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가는 7만 5천 원 유지를 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EPS 기준으로 3,862원에 타겟을 했고 PER은 19.7배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2분기 TMF 사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63억 정도
하나투어에서 48억, 그리고 자회사 웹투어에서 15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8월 이후에 이제 상품 성결제나 취소 진행 중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발생할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액땜 끝이라는 단락으로 TMF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제외가 되면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실적을 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317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37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이 확인된 부분에 TMF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63억 정도다. 그래서 당분기 반영 제외한 OP 영업이익은 한 99억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TMF 사태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더 양호했었던 실적을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3분기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7월의 예상치 부합과 9월의 추석 연휴까지 본격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3분기는 여행업 성수기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7월의 패키지 송출객, 어떻게 보면 이 송출객이 고객을 외국으로 보낸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파리올림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송출객 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미국이라든지 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 쪽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9월에 대한 추석까지 견뎌진다라고 하면 이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은 우상향인 게 맞고 지금이 단기 바닥이 아닐겠냐라고 해서 이제 리포트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TMF 사태 영향으로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오면 영업이익이 162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동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이제 예. 사모펀드 쪽 PE 쪽 회사인데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제 대주주입니다. 이제 16.68%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달 매각 주관사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걸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매각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업체에서는 한 2조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TMF 사태로 인해서 밸류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조금 저렴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어느 정도 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사 이 기존의 이제 최대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에는 2조 이상으로는 2조 이하로는 굳이 뭐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뭐 전 세계 20만여 개의 여행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7천여 개의 뭐 협력 여행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예. 업계는 1위로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한 가격 매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사는 배당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배당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어떻게 보면 19년,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배당을 못했지만 10년부터 19년까지 못해도 8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계속 매년 배당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5,000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연말로 갈수록 배당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구미가 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배당 관련주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투어의 리포트 목표가는 75,000원으로 나왔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양한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면세점 사업 개시 전 5년간에 대한 평균 PER 28배를 적용을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30% 할인을 적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EPS 3,862원을 적용을 하면 PER 19.7배로 계산을 해서 목표 주가 대신증권에서 7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75,000원이 뭐 못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앞선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매물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량의 거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혹시 매물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네. 차트를 보시면요. 결국엔 이 매물대 자체가 뭐 5만 원대도 5만 2천 원대도 쌓여 있고 5만 5천 원대도 쌓여 있고 이게 다 이제 거래가 많이 됐었던 가격대를 다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5만 원대를 비롯해서 5만 5천 원, 뭐 6만 원, 6만 5천 원 계속 매물이 쌓여 있는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뭐 7.9배, 그러니까 9.9배 수준으로 좀 가격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정도는 다 이제 돌파를 하면서 뭐 1차 이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6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된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 7만 5천 원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나왔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일단 6만 원을 뚫느냐 이 부분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7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7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7월 수출액이 3,005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413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나면서 로이터의 시장 전망치인 9.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용 최신 SSD를 공개했습니다. 추형욱 SK-E&S 대표이사는 SK-E&S의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과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미래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LG가 최신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3.0을 발표하고 AI 연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엑사원 3.0 경량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자사주 1,000만 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7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25억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60.4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탑머티리얼이 양극재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비용을 늘리고 관련 조직을 개편하는 등 R&D 부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 상황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중간중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직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제 낙태약을 생산하는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직접 판권을 직접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우리 해외 기업 거를 판권을 사와가지고 국내에 현재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품 이름은 미프지 미소라는 약품이고요. 지난해 3월 품목 허가를 신청을 과거에 했다가 한번 반려됐다가 한 번 더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통과될 만한 가능성이 현재 높은 현재 상황인데, 이 낙태약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때문이죠. 미국의 민주당의 해리스라는 현재 대통령 후보가 현재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의 현재 법에도 변화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해리스라는 인물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같이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해당 이슈 지지율이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 8월 19일 미국 전당대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후보를 11월에 나서게 돼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 자리인데요. 사실상 이미 해리스라는 인물이 거의 정해졌고 낙점이 됐고 거의 뭐 보여주기식 사실상 해리스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리스의 지지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겠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약품이 최근 들어서 제가 직전에는 한번 제시해 드린 다음에 주가가 바로 급등해 버려서 여러분들께서 못 잡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1,450원대를 한번 찍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냐면 이제 곧 있으면 12일 날짜로 이스라엘의 휴일날 이란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 날짜에 하진 않겠지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동의 큰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악재가 나왔을 때 증시가 살짝 눌림목이 나와주면 그때 현대약품도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거든요.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5,000원짜리 이하 자리가 나오면 매수 시점을 가져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욕심 없이 5,500원짜리까지 단기 상승할 때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자리는 5,200원짜리로 짧게 잡고 가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봐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게 될 눌림목 자리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현대약품을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미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모멘텀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5,2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종목은 GSE라는 기업입니다. GSE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천연가스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대성에너지를 공개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리스크 올라가기도 했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니냐가 뭐냐라고 한다면 무역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뜨거운 물이 어떻게 보면 이 동남아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 북미 쪽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거 우리는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북미 쪽에서는 너무나도 차갑고 추운 바람이 불게 되고요. 동남아 쪽에는 더 축축하고 비라든가 아니면 홍수라든가 그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더우니까 당연히 전력을 많이 쓰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북미 쪽에 한파가 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가스를 이번에 이 에어컨이라든가 전기도 많이 쓰겠지만 우리 난방을 쓰는데도 가스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 모두 이 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 시기가 이번 라니냐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가스에 대한 수요는 5월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구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과잉 투자의 리스크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라리 많이 투자해서 더 얻어가는 거지, 조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도태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 뜻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50조, 100조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라든가 발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전력에 대한 60%를 대부분 천연가스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고 할 때도 60%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연가스를 안 쓴다, 우리가 흔히 친환경 에너지를 안 쓰고 친환경 에너지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매수해야 될 구간은 눌리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4,200원입니다. 명확하게 4,200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가 목표가거든요. 4,700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4,200원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저희는 수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4,200원까지 기다렸다 사셔라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에 산 다음에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3,800원 지키시면서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웬만한 종목을 공개를 할 때는 항상 지금 사세요도 있겠지만 눌릴 때 정확히 가격을 정해드립니다. 지지 반등하는 구간을 정해드리는데 그 가격만 지켜도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니까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겨울까지 가스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 강조해 주셨죠. 매수가는 4,200원, 목표가 4,700원, 손절가 3,8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세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E3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조합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상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롯데웰푸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병 관련 뉴스가 있었죠. 롯데 상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조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롯데 상사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재공시가 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그것만큼 저는 또 좋은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롯데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네, 결국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가 될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식품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료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식품주 중에서도 좀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호재가 맞지만 중요한 이제 어떤 날짜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게 또 공시 전까지는 조금 단기 변동성을 또 만들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네,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 중심으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의 한 44%까지 또 이제 늘려나간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좀 많이 늘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만큼 중요한 게 사실 또 이제 중국과 인도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은 이런 국가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까지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메리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좀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두 번째 연속 시세를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내일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방어주로서 하반기에 또 이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롯데 상사와 합병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웰푸드. 자 그리고 위치 그 자리로 봤을 때도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자리가 조금 이제 지켜진다면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PSCI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 지속 가능한 바이오 제약 산업 공급망을 위해서 2013년 미국에서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종가매수 하실까요?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네.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당시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탄력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탄력적으로 상승 나오고 전고점 돌파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살짝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한 2%대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이 이제 과거에 형성을 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최고가가 103만 원대인데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대 소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DMO, 글로벌 CDMO 관련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사실 포인트가 이제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죠. 근데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글로벌 CDMO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가 이제 론자라는 기업이고요. 2등이 이제 카탈란트, 그리고 3등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2등인 카탈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이제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전부 다 캐파를 이제는 좀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할당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인 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배제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란트랑 우시랑 합치면은 점유율 자체가 20%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CDMO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호황을 맞이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특허가 많이 만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글로벌 의약품 매출 순위를 쭉 매겨보면은 첫 번째가 그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작년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미라도 그렇고 이런 그 특허 만료가 되는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어떤 고성장세를 좀 시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이전의 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자체도 그동안에 유지를 해오던 20억 달러 부근을 좀 넘어섰고 2배 가까이 지금 현재 수주를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의 어떤 박스권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11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하면 12거래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미 대선과 무관하게 잘 갈 수 있더라는 섹터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쪽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뭐 비만 쪽도 있고 최근에 테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랑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에이블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 좀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좀 시장의 주류를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엔터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이브가 오늘 모처럼 주가 잘 갑니다. BTS가 활동을 안 했는데도 실적이 잘 나와줬다라는 점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는데요. 일단은 이슬이 대표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엔터주가 좀 끝없이 지금 뭐 추락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실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당분간은 좀 좋게 이제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급락장을 좀 겪으면서 이제 다른 업종과 대비했을 때 어떤 게 좀 잘 버텨줬느냐라고 본다면 이 엔터주가 그 중에서 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7월 31일 그리고 이제 8월 2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왔거나 이 엔터주들이 좀 잘 버텨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급락장이 완전히 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나의 또 대안의 좀 종목이라든지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눌리는 원인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앨범 판매량이 많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 부재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좀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기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월드 투어에 대한 활동량을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벤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 투어 활동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극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 이벤트가 너무 좀 부재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막 과도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그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그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해외 매출이 또 이제 사상 최초로 또 1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수익이 안 나오는 거지 매출은 이제 해외 쪽에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 자체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의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이제 그 미니즘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도 좀 있었던 만큼 네. 상당한 좀 과대낙폭 구간에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제 시장 마감 후에 뭐 이런 종가 베팅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패닉 장 속에서도 하이브의 주가는 버텨줬습니다. 하반기 긍정적인 모멘들 다수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엔터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일단은 아닌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일단은 너무 많고요. 최근에 네. 워낙 좀 노이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좀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고 뭐 수급상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추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SM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수익성을 개선을 해나가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이 바닥권이라는 그 인식에는 좀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종가 매수의 의견은 갈렸다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좀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업 적자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종가 매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슬이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은 많이 부진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부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쇼크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 넘게 빠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결국에 이제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저는 좀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투심 자체가 많이 지금 악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돌리기는 이제 단기간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선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이런 중국발에 대한 어떤 부진이 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좀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소형 중심으로 또 북미 매출 쪽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그럼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또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55%대였는데 최근에는 40 몇 %대까지 또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기업들도 결국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높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뭔가 직격탄을 좀 맞았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여파는 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추세라면 내일도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11만 원대를 좀 이탈을 하는지 이 바닥권을 좀 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아모레 퍼시픽 말고도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시장 대비 좋지는 않거든요. 아모레 퍼시픽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주 전반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다른 기업들 보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이제 한국콜마 그리고 뭐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이제 1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중국발로 인해서 지금 쇼크 때문에 아모레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북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당분간 이제 아모레에 대한 어떤 투심이 악화가 되어 있을 때 이 수급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기업들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거의 한 전체에서 5%도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쪽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모레가 이제 그 투매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물량이 좀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전체적인 타격이 있었을 거면 오늘 다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쇼크에 대한 부분은 개별 기업에 좀 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아모레 퍼시픽, 중국 시장 내에서의 영업이익이 크게 낮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같은 X를 드셨잖아요. 좀 덧붙여 주실까요? 일단은 저도 아모레 퍼시픽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기업인데 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실적 발표 나서 영업이익 보고 뭐지 했는데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많이 좀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점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 쪽에서는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앞서서도 해주셨다시피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기존에 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바닥을 잡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북미에 대한 그 코스알엑스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5월달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알엑스가 이제 북미 매출이 9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북미 매출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충분히 바닥을 잡고 반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북미 쪽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본다면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갈렸는데요. 자,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이런 진단키트 이제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과거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이제 공포를 사람들에게 좀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이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급격하게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뭐 백일해라든지 이런 이제 감염병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또 파리올림픽이 또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또 이제 전염병이 퍼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공포감들도 이런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처럼 막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감염자 수에 좀 민감한 종목군들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감염자 수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상 그때 코로나 때는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초창기 때.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뭔가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단키트주 빼면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볼 종목들은 아니고 좀 이슈에 따른 어떤 테마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한 20%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에 아침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렸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또 들어볼까요? 네,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뭐 5배 이상 늘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워낙에 좀 모멘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는 뭐 뉴스라던가 이벤트성 이슈들 이런 것들에 좀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타성 수급들, 트레이딩성 그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는 테마가 지금 코로나19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를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그 진단키트 판매량이 굉장히 줄었었고요. 작년부터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번에 그 미국의 클리어랩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의 코로나 진단키트에만 좀 의존을 하던 매출이 조금 다양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좀 기대감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주의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옆집 일본 증시는 연이틀 상승하면서 결국 지수가 이 패닉장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지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 단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이 니케이 지수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그 안에서 수출주 중심의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아시아 기술주 중심의 강세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를 이끄는 모습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실적과 이 주주 환원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NF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종목들 가차없이 하락하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 상승하면서 2,568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장 안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쪽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지탱을 했고요. 다만 2차 전지 쪽은 오늘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74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콜테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일단 장전에 이 콜테스트 통과 관련된 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회사 측이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수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3.03% 상승하면서 74,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이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쟁사라는 부분에서 그런 우려감이 심해가 된 건데요. 하지만 그 부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고요. 3.4% 상승하면서 17만 원 선 바짝 다가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약주 내에서도 CDMO 쪽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4% 상승하면서 96만 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황제주 진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신고가 경신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오늘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죠. 역대급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 무려 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0만 원 선 바짝 다가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일본 증시 내에서 도요타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시장 대비해서는 잘 못 갔습니다. 기아차가 1%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은행주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달리는 모습이었죠. KB금융이 2.6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이 자본 비율 상승 여지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동시에 신한지주도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삼성물산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한지주는 0.94%, 삼성물산은 0.95%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삼성 SDI는 0.78% 약세, LG화학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의 부진한 실적 발표, 2차 전지 투심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도 3.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적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이 1.7%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HLB가 2.6% 강세, 삼천당제약도 4.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를 펼쳤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7.5% 강세 흐름 보였고 리가켄바이오는 7.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의 강세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클래시스가 12%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휴젤도 12.8%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슬이 대표님, 내일 시장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양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지만은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또 이제 순매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가려면 결국에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좋을 때 항상 내 시장의 세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잊지 마시면서 내일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쇼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좀 단기간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둔화에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섣불리 좀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내일 밤까지는 최소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후 9시 반에 미국에서 이제 그 신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용 쇼크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경제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우선은 이제 내일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평소보다는 보수적인 이제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슬이 대표님께서는 좀 수급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좀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연 대표님은 내일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엔달러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엔화의 흐름이 지금 거의 우리 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엔달러 환율의 수급적인 상황이라던가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막판에 뭐 현물에서는 크게 뭐 유의미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선물 쪽에서 오늘은 그래도 한 9천억 가까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다 이제 빼면서 총 오늘만 했을 땐 400억으로 이렇게 확 줄어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많이 좀 빠졌다는 건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엔달러 환율이 지금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폭 반납하고 한 146원대까지 지금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봤을 때 지금 엔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BOJ에서 이제 뭐 금리 시장이 불안하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점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도 계속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현물 쪽에서는 거의 수급이 동반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동반이 되지 않고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일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추가적인 강한 상승, 뭐 V자 반등이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인덱스와 엔달러 환율의 연동된 흐름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엔달러 환율 움직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슬이 대표님, 증시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사실 급락장에서 잘 버텨줬지만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또 역할을 해준 게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 너무 좀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또 미국 대선 리스크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별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유일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일하진 않지만은 네,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네,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반기 대비 이제 하반기 때 훨씬 더 이제 실적이 네,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 바이오도 지금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좀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대형주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거는 완전히 좀 테마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관련주들의 역시나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 부재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 네, 중소형주단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 바이오 쪽을 추천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수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랑 일부 기술주들이 좀 그래도 네. 투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시장 그동안에 좀 우려를 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그리고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기술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반등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동안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고 이전에 하락분을 다 되돌릴 수 있을 만큼의 반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흐름이 좀 유지가 돼주면은 우리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도 10% 넘게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빅테크 종목들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는지 꼭 확인해보자라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